네, 하루의 경제 주식 마무리 경주마 시작합니다. 중국이 히토류 연구 자석의 이 제조 기술 수출을 금지하고 이어서 이 게임 산업에 대한 수출 이 초강력 규제 없었던 일로 하겠다 이런 소식이 들리면서 오늘 관련 섹터가 크게 좀 들썩였습니다. 엔비디아 젠슨 황 CEO 이 중국을 찾아서 현지 전통 의상을 입고요. 또 같이 춤을 출 정도로 지금 현지에서 이 수출에 대한 강력한 의지 보여주고 있죠. 지정학적 갈등 속에서도 우리 경제와 이 증시에 중국이 미치는 영향 여전히 좀 적지 않다라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연초 들어서 이 글로벌 증시와 우리 증시가 좀 따로 노는 이유에 대해서 중국 때문이다라는 분석도 나왔는데 화요일에 주자들과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세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증시가 지금 뭐 못 간다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뭐 잘 간다고 할 수도 없고 그런 상태 아닙니까, 하 대표님? 못 가죠. 못 가는 건가요? 네, 뭐 주가 지수는 강세인데 아마 보면 투자 섹터별로 조금 환경 자체는 좀 약세일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오늘 또 어제 조금 쉬어갔던 자동차 관련주나 게임 관련주나 화학 관련주가 소폭 반등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그걸 본격적으로 우리가 투자 관점에서 접근하기에는 아직 시세가 바로 날 것 같지는 않고. 또 어제 이제 많이 밀렸던 2차 전지 관련주 같은 경우 오늘도 이제 약간의 그 반대 매매 수급에 많이 놀려 있습니다. 이 반대 매매라는 게 여러분들 생각할 때 투자자별 동향에서 뭐 개인의 매도가 잡힌 게 반대 매매다 이렇게만 볼 수는 없는 게 지금 우리나라는 여전히 약간 불균형의 시장이 좀 놓여 있습니다. 공매도는 사실 금지되어 있습니다만은 작년 9월달에 제기한 CFD 계좌라든 이런 것 자체가 상당히 활동적으로 움직이고 있어가지고 장중에도 보게 되면 뭐 중국이 어떤 뭐 지표 중국 증시가 개장을 할 때라든지 이런 거 할 때 되게 변동성이 크고요. 다른 한편으로 놓고 보면 종목별 변동성도 지수만 놓고 보면 괜찮아요. 그러니까 내일부터는 아마 주가 지수 자체는 어느 정도 좀 잡혀가긴 가는데 실제적으로 종목 변동성은 혼조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장은 한마디로 놓고 보면 이래서 한국 증시가 생각보다 이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은 투기장이구나 그런 생각도 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투자가분들이 주식을 이제 오래 하셨던 작게 하셨던 간에 짧은 기간 하셨던 간에 어떤 기업을 분석을 해서 펀더멘털과 모멘텀을 보고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고 싶은데 유독 국내 증시의 변동성 자체가 좀 대외 변수에 대한 너무 민감하게 움직이고 또 수급 이슈에 상당히 좀 이런 말이 또 맞나요? 이 변동성 자체가 예측이 안 되다 보니까 뭐 쉽게 말해서 저는 오늘 오랜만에 주식시장을 내가 왜 하나 현타가 왔습니다. 네. 오늘 좀 기분이 많이 안 좋으신 날인 것 같긴 해요. 아까부터 계속 기분이 안 좋으신 것 같은데 확실히 오늘 지수는 좀 올랐는데 네. 개별 종목별로는 내가 오늘 좀 수익이 났다 이렇게 기대하시는 분은 많이 없으셨던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그 지수랑 종목이 좀 따로, 그러니까 지수 따로 종목 따로, 물론 네. 이제 같은 업종 내에서도 주가는 따로 움직이는 같은 업종 주가 따로 이런 식으로 지금 주가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그 반도체를 예를 들면은 어제 이제 좋았죠. 근데 오늘 같은 경우도 전체적으로 차익 매물이 나왔는데 특징적인 게 리포트가 발행된 종목들은 급등이 나온다는 거죠. 근데 어제는 이스페타시스가 그런 현상이 일어났고 오늘은 HPSP가 이제 증권사에서 커버링하면서 목표가 높게 잡은 종목들은 움직이더라라는 것이고요. 다만 이제 어제 이제 2차 전지 쪽이 워낙 급락하다 보니까 오늘 시가 반대 매매성의 효과가 나왔다가 일부 이제 저가 매수가 들어온 모습들이고 그리고 이제 이 2차 전지 내에서도 오늘 뭐 NKB 급등한 것처럼 이것도 이제 같은 섹터 내에서도 업종 따로 그 같은 업종 주가 따로 움직이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는 거고요. 그 전에 그 중국 전에 1위 업체 틴츠가 이제 체코 공장 그 취소하면서 이제 움직였었고 또 이제 세로닉스 종목이 코스닥 150 편입이 되면서 생긴 것처럼 같은 업종 내에서도 이제 별도의 재료가 있는 종목들이 좀 강한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코프그룹주라든가 포스코그룹주들의 2차 전지 쪽에서 드디어 개인들 투매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 물량들을 저점에서 이제 외국인들이 지금 매집을 하고 있고 지수는 이제 1월달 조정 이후에 저점을 잡으려는 시도가 있는 상황인 거죠. 이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차트 보시면은 빠졌다가 이런 식으로 지금 변동성이 나타나고 네. 지수가 이제 저점을 잡는 구간에서는 종목별 변동성이 제법 세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하지 말아야 될 게 자꾸 이제 왔다 갔다 하시면은 계좌가 크게 깨질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지금은 이제 웬만해서는 이제 가만히 있는 게 더 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움직이는 쪽으로 따라가다 보면은 오히려 손실이 더 많이 난다라고 볼 수 있겠고 지금 4분기 실적 쇼크가 굉장히 지금 만연하고 있습니다. 지금 종목들 뭐 어닝 쇼크가 지금 속출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시장에 반영되고 있고 이런 4분기 실적 쇼크로 인해서 단순히 일회성 비용이 아니라 실제로 실적 매출도 떨어지고 영업이익도 같이 떨어지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다 보니까
올해 이제 실적 추정치도 지금 하향 조정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미증시 S&P 500이라든가 나스닥 증시가 희고가 가더라도 우리는 물론 이제 금리 인하, 3월 금리 인하론이 좀 무산되는 영향도 물론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이제 이게 시장 반영되면서 조정세가 나타나고 있고 우리 시장 자체가 바이오라든가 2차 전지, 반도체 이런 성장주 위주로 많이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연준의 금리 인하에 금리 되게 민감한 업종들이 많기 때문에 현재는 그렇게 지금 미국 증시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오늘 같은 경우는 확실히 좀 시장에서 그동안 좀 좋다고 평가됐던 종목들도 조금씩 빠지는 모습을 보여가지고 예. 좀 많이 좀 난처하셨을 것 같다, 투자자분들이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아무래도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앞서서 이제 두 분의 이야기를 종합해서 말씀드리게 되면 네. 요인들은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앞서서 우리 하 대표님께서는 매매하기가 정말 어렵다. 그리고 종목군들에 해당되는 변동폭들이 그동안에는 우리가 뭐 기술적 분석이 됐든 차트 분석이 됐든 어떠한 내용들을 가지고 뭔가 예측 가능했었고 트레이딩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환경이었다라고 하게 되면 사실은 지금은 변동폭이 너무 커요. 네. 내가 만약에 이 종목에 들어가서 뭐 아래 진폭을 마이너스 2%로 보고 진입을 했어. 근데 이게 마이너스 2%가 나오는 게 아니고 마이너스 4%, 5%, 6%그 이상도 지금 나오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만큼 들어갔었을 때 심리적인 부분들을 좀 안정화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연출이 되고 있지 않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실적 부분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은 우리나라 실적의 가장 큰 문제점은 예상치하고 실제치하고 갭이 많아요. 갭이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 뭐 이차전지 관련된 종목군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잡혀 있었는데 그 이상으로 지금 더 안 좋은 실적들을 내보내다 보니까 일단은 실적에 대한 우려감들이 좀 반영이 되고 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예상치랑 실제가 많이 다른 걸까요? 한국은? 그러게 말입니다. 네. 늘 그랬던 것 같아요. 예상이 뭔가 잘못됐겠죠. 늘 실제가 잘못될 리가 조금 더 없으니까. 네. 뭔가 이제 좀 좋은 정보를 드리려고 하려고 한 성향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실제치가 상당히 좀 그러니까 예상치가 생각보다는 실제치 대비해서 갭이 좀 많이 벌어지는 경향들이 좀 많습니다. 근데 미국의 기업들을 좀 보시게 되면 굉장히 좀 타이트하거든요. 굉장히 타이트해요. 그래서 아마 어닝 서프라이즈 나오는 것도 실체치를 딱 보시게 되면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하면서 주가가 좀 튀는 그러한 경향들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미국 기업들 같은 경우는 실적 발표하고 나서 실적에 정말 그대로 수능가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은 실적이 발표가 되고 나게 되면 주가가 빠지는 기현상들이 보여주고 오히려 실적이 나쁘게 발표가 되게 되면 그 이전에 반영했던 것들이 다시 우상향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어서 일단은 좀 실적이 영향을 좀 많이 받고 있다라고 좀 좋을 것 같고 이 두 가지를 다 합치게 되면은요 앞서서 금리 인하 얘기를 하셨잖아요. 예. 이게 2024년도 시장에서 11월 달하고 12월 달에 시장에 대한 예상치들 자체가 상반기서부터 기본적으로 금리 인하를 할 수 있어라는 쪽으로 기대감이 반영이 됐었다가 지금은 그 기대감리 자체가 지금 사라진 상황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만약에 실적이 안 좋게 나온다 하더라도 2024년도 1분기 상반기서부터 금리 인하에 대한 뭔가 명문화된 내용들, 그러니까 스케줄링 자체가 클리어하게 좀 나와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사실은 지수에 대한 바닥 부분들이 굉장히 선명하게 나왔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나오지 않다 보니까 현재 지금 시장의 흐름들, 지금 시장에 대한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의문인 점은 미국은 지금 역대 최고치 수준에 도달한 증시 상황을 맞고 있는데 우리는 왜 이러느냐라는 건데 네. 하 대표님 뭐 평소에도 좀 화가 많이 나 계시다고 우리 시청자분들 그러시는데 오늘은 좀 유독 화가 많이 나 계시거든요. 네. 왜 우리만 지금 이렇다고 보십니까? 어쩔 수 없죠. 아까 우리 대표님 말씀하신 것 중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왜 미국은 실적치하고 컨센서스하고 실제치하고 차이가 많이 안 나는데 한국 많이 나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우리 뭐 애널리스트 분이나 뭐 기업들이 공개 정보에 제한이 있는 게 아니고요. 메커니즘에서 미국도 중소형주들은 사실 갭이 많이 납니다. 근데 대형사 같은 경우는 사실 미국은 이제 항상 실적 발표할 때 가이던스를 좀 낮게 잡는 것도 있고요. 그 엔비디아나 애플이나 테슬라나 우리가 알고 있는 큰 기업들이 하는 비즈니스 자체가 어느 정도 지배력을 갖고 있다 보니까 추정이 가능합니다. 크게 안 벗어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실적이 나올 때 보게 되면 매출 가이던스는 거의 안 틀리거든요. 네. 근데 보통 우리가 실적을 평가할 때 영업이익으로 평가하는데 그거는 이제 비용에 대한 이슈 자체가 추정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뭐 원자재 매입단도 있을 수가 있고 재고 자산이라든지 환율 이런 것 때문에 다른 여타 국가보다는 조금 높다.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이거는 뭐 계속적으로 그다음에 또 하나의 문제가 있어요. 말씀을 드린 김에 컨센서스하고 실제치하고 맞아버리면 네. 오히려 거꾸로 보면 그게 또 의미가 없어지는 것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미공개 정보 이용에 대한 게 쉽게 말해서 기업은 실적이라는 걸 애널리스트한테
구체적으로 말을 해줄 수가 없거든요. 내부자도 절대 알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괴리도 있는데 제가 실적을 보면서 조금 본 건 오늘 현대건설하고 포스코 DX하고 몇 개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했는데 네. 국내 정시가 지금 지나치게 4분기 실적에 주목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업종마다 다르거든요. 건설사 같은 경우는 굳이 4분기 실적을 전분기랑 비교할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국내 기업들은 대부분 어떤 상황이 좀 많냐면 환 리스크라든지 익스포저가 크기 때문에 4분기에 알게 모르게 빅베스를 많이 합니다. 의도적으로 손실을 털어버리는 거죠. 그런 게 있는데 이제 기업 관점에서 장이 안 좋을 때는 좀 낮은 것도 낮아 보인다는 그런 현상이 좀 있지 않나 볼 수 있을 것 같고 얘가 조금 길어졌는데 미국도 실제적으로 놓고 보면 니프티 피프티입니다. 최근에 제가 자료를 하나 봤는데 예. 2020년 10월 12일부터 S&P 500 섹터에서 이제 S&P 500 지수와 섹터의 수익률을 봤는데 IT 커뮤니케이션 쪽이 74.6%니까 IT가 74.6%,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이야기하는 뭐 메타 같은 기업들이 포함되어 있는 기업들은 50%인데 기타 헬스케어, 에너지, 유틸리티 이런 기업들은 한 자릿수밖에 되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놓고 보면 미국도 결정적으로 뭐 엔비디아라든지 인텔, AMD 또 이런 기업들의 어떤 쏠림 현상이 좀 심하고 미국이 어제 다우가 38,000포인트 신고가를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애플의 주가가 다시 1위의 위험을 왔기 때문이죠. 애플은 나스닥 종목이면서 다우 30 종목 중에서 4개의 나스닥 종목이 있는 그 종목이 바로 애플이니까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 쪽이 요인이다라는 평가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디플레이션 우려가 지금 중국에서 제기가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 중국이 별다른 부양책을 내놓고 있지 않고 여기에 지금 2차 전지는 뭐 힘을 못 쓰고 있고요. 반도체 같은 경우도 레거시 쪽에서는 아직 특별하게 뭐 제대로 실적으로 나오는 게 많이 없다 보니까 이래서 좀 주가가 못 가는 거다 이런 분석이 한 국내 리서치 센터에서 나왔던데 이런 분석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부장님? 지금 증시 자체가 저는 이제 우리 보통 이제 4분 연 끝나면은 보통 그 1월 달에 증시 조정 요인들이 많이 있거든요. 가장 많이 내놓은 게 이제 보통 연말에 배당 투자했던 금융 투자 좀 매물이 나오게 되고 또 이제 양도세 그 회피 물량으로 인해서 이제 개인들은 매수를 하지만 그 물량이 반대로 이제 기관 쪽에서 나오고 또 이제 원래 이제 작년까지만 해도 국내 시장 같은 경우도 그 올해 연준이 이제 금리 인하를 빨리 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어서 그 11월 달부터 쫙 올라왔거든요. 네. 이제 올해 들어서 3분기 금리 인하론이 너무 좀 과하다라는 것들이 나오고 또 이제 연준에서도 적극적으로 좀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준은 의원들이 지금 매파적으로 발언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이제 현실과 이제 기대 간의 괴리율이 지금 맞춰지고 있고요. 연초만 해도 3월 금리 인하론의 가능성이 90% 이상 맞춰졌다가 지난주에 47.4%까지 떨어져서 3월 금리 인하론은 전체적으로 좀 떨어지고 5월달 금리 인하론이 지금 유력설로 지금 부각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서 현실과 기대감의 괴리가 맞춰지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말에 굉장히 좋았던 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도 1월달 들어서 뭐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모멘트 끝난 것도 있지만 금리 인하 조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꺾이면서 그런 성장주 위주로 조정이 좀 나온 게 컸다라고 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증시 같은 경우는 확실히 반도체 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신고가 있고 AI 관련된 그런 종목들이 실제 수혜들이 있고 실적이 나오다 보니까 그게 실적으로 연결되면서 주도주 역할을 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바로 약간 파생돼서 수혜를 보는 거고 네. 그거보다도 약간 테마성으로 움직임이 좀 강합니다. 그래서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소부장 관련돼서 리포트를 나온 종목들이 그날 바로바로 움직이는 것도 있고 새로운 뭔가 온 디바이스에서 다시 센서 AI라든가 아니면 가정기구 AI를 온 디바이스 AI를 탑재하겠다 하면서 관련 종목도 올라가는 것들이 그런 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의 섹터가 이제 한번 신고가 나오고 급등 나오다 보니까 조금만 이제 재료 갖다 붙이면 올라가는 게 이게 선별적으로 그런 거고 그렇지 않은 종목들은 못 가는 상황이고요. 미국도 지금 헤지 펀드가 지금 테크주에다가 롱을 치고 나머지 전 섹터에다가 숏을 쳤다 그러는 게 그것도 우리 시장도 좀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요즘 회복이 좀 더딘 종목들 가장 대표적으로 꼽으면 역시 이제 2차 전지 쪽 꼽아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에코프로 그룹주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지금 부진을 면치 못한 상황입니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오늘 보니까 11%나 빠졌더라고요. 예. 일단 MSCI 편입에 대한 이제 불확실성
그러니까 예전에 그러니까 지난주 같은 경우 이제 알테오젠 좀 급락 나오지 않았습니까? 물론 이제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뭐 이제 바이오 섹터에 들어가면서 금리의 영향, 매크로의 영향을 안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알테오젠이나 그동안의 MSCI에 대한 기대감들을 가지고 수급이 좀 패납계라고 보통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이제 자금들이 실질적으로 MSCI에 좀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뭐 실망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고 그 조건들이 계속 지금 안 좋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수가 좀 조정을 받으면서 개별주들에 대한 움직임들 자체도 지금 약화가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편입되지 못하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다소나마 좀 실망스러운 좀 실망감들이 좀 진행이 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에코프로 머티도 그러한 쪽으로 지금 가능성들을 좀 보면서 지금 시장에서 대응을 하는 게 아닌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MSCI 편입이 실패할 가능성이 뭐 얼마나 된다고 보시고 그건 예상하십니까? MSCI가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네. 저희가 예측할 수 없는 거고요. 모 증권사에서 아마 유동 비율 관련 이야기 나오는데 MSCI 지난번에 잠깐 체크해본 대로 이제 세 가지 기준안이 있지 않겠습니까? 시가총액, 유동 시가총액 비율 그리고 유동 비율이 있는데 지금 말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유동 비율이거든요. 그러니까 총 주식수 대비해서 활동 유동 주식수의 비율을 말하는 건데 네. 근데 사실 저는 이게 이 에코프로 머티만 빠지는 게 아니고요. 정확히 놓고 보면 한 2, 3주 전에 시장에서는 또 줄임말 유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패시브가 나은 괴물이라고 이야기해서 패낙계라고 했는데 그 약간 꼭 MSCI에 편입이 된다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동안 약간 특이하게 움직인 종목들이 공통점이 LS 머티리얼즈가 있고 두산 로보틱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포스코 DX 이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네. 근데 거의 비슷한 그림으로 움직이는 거고요. 실제적으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연기금은 그러면 계속 담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최근에 장이 흔들리면서 제가 판단할 때는 나오는 이제 일부 개인들의 물량으로도 좀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추정할 수 있는 거고. 이거는 국내 애널리스트의 보통은 제가 S증권사가 거의 적중률이 높긴 높습니다. 제가 오랜 시간 동안 놓고 보면 삼성증권 쪽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대부분 좀 맞았더라고요. 근데 이건 우리가 뭐 미리 지금 빠진다 안 빠진다 이렇게 예측할 수 없는 거고 실제로 에코프로 머터리얼즈의 뭐 하락 역세는 에코프로 그룹주에 대한 약세와 또 개인들의 이제 이게 워낙 그 개인 수급이 많이 들어갔어요. 네. 하루에 연기금이 한 5만 주 정도는 사고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개인 투자자분들도 이쪽으로 베팅이 많이 들어갔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뭐 반대 매매일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약간 그런 관점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단순하게 바라볼 때 항상 우리가 시장이 먼저냐 종목이 먼저냐의 이슈가 있는데 MSCI에 들어간 편입된다고 해서 무조건 종목이 시세가 오르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왜냐하면 그런 이벤트가 있는 과정에서 정시 환경이 좋다든지 섹터에 좋으면 그 기업은 주목을 받는 거고 만약에 지금처럼 그런 환경이 아니라면 어쩔 수 없이 빠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왜 빠졌냐 묻는다면 이거는 해석하기에 따라 좀 다른 겁니다. 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이번 2월 13일 MSCI 분기 리뷰에 편입될 가능성이 낮아서요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현재 나와 있는 수급만 놓고 보면 뭐 그렇지는 않다는 거거든요. 저는 일단 지금 같은 경우는 장의 변동성에 조금 우리가 좀 체크를 해야 된다.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에코프로는 지금 50만 원 선도 지금 아슬아슬한 상황인데 결국 50만 원 선을 깨게 될까요, 부장님? 어떻게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뭐 그거 뭐 예측할 수는 없죠. 다만 이제 그 에코프로 같은 경우가 외국인들 그 편입 비중이 이제 역대 최고치가 14.7% 정도 되는데 네. 최근에 그 많이 빠졌을 때가 7% 정도였고요. 지금 현재 보니까 13%를 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개인들이 지금 계속 던지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주 특히 이제 에코프로라 에코프로 BM을 매도를 하고 있고 외국인들은 계속 지금 주가를 눌러가면서 지금 매집을 하고 있어서 그 외국인들의 수급을 보면은 이제 비중을 보면은 계속 이제 에코프로의 지금 그 보유 비중을 늘리고 있다는 거 이걸 좀 그걸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 지금 공매도 잔고가 거의 줄지 않고 있고 에코프로 BM도 오히려 늘었는데 외국인들 보유 비중이 늘어난다는 거는 이게 신규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거고 아마 시장에서 추정하는 거는 추정입니다. 추정하는 거는 기존의 공매도 세력과 다른 그 미국계 자금이지 않냐, 그 장기성 자금이지 않냐라고 지금 일단 추정하고 있는데 뭐 정확한 뭐 정보는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 추정 정도로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에코프로 그룹주가 어제 사실은 뭐 악재는 좀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양극재 수출 데이터가 이제 1월 1일부터 1월 20일까지 나왔는데 그 작년 12월까지는 NCM이 대체로 수출 대세가 안 좋았거든요. 네. NCA가 상대적으로 견조해서 에코프로 BM의 주가가 좀 잘 버텼는데 11월 달 그러니까 1월 달 같은 경우에 NCM이 전월 대비해서 이제 1 환산 기준으로
그 이제 32% 증가 나왔고요. NCM 14% 감소가 나와서 상대적으로 NCA 비중이 60%에 달하는 에코프로 BM 쪽에 좀 악재로 작용을 하고 또 일부 NCA 매출 비중이 있는 포스코 퓨처엠도 조금 악재로 작용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다만 이제 일평균 환산이기 때문에 1월 말까지의 데이터를 좀 볼 필요가 있고 이를 보면서 이제 올해 이제 올해 작년까지는 4분기 때는 대체로 이제 북미 완성차 기업들이 뭐 탄소 배출권에 대한 것도 다 할당을 채우고 이러다 보니까 수주도 그러니까 발주도 좀 줄이고 이랬는데 이게 올해부터 바로 이제 수주가 더 그러니까 출하량이 늘어나는지에 대한 바로미터가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4분기 재고 평가 손실로 인해서 LF 대규모 적자 난 다음에 네. 그러면은 포스코 퓨처엠, 에코프로 BM도 4분기 대규모 적자 날 거다라는 이제 매도 리포트라든가 실적 추정치 하향 리포트가 나오면서 어제 그게 반영이 됐고 포드 F150 라이트닝 감사한 발표는 사실은 이제 요게 악재가 되긴 한데 SK 온쪽 밸류체인들 안 좋을 거다 이런 증권사 코멘트가 있었죠. 다만 이제 작년에 스텔란티스의 F150 라이트닝이 한 24,000대 팔았고요. 올해 계획이 15만 대에서 절반 하면은 이제 7만 5천 대니까 만약에 7만 5천 대에 대해서 판매가 목표를 달성하면 작년 대비해서 올해 그럼 판매가 3배 증가하는 거 이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실 그렇게까지 큰 악재는 아니라고 보여지는데 어쨌든 증권사 코멘트는 그랬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에코프로랑 에코프로비엠, 포스코홀딩스, 포스코퓨처엠 이런 이제 코스모 흰수제 이런 종목들의 특징이 어제 빠질 때 특정 창구에서 집중 매도가 나왔다는 겁니다. 대체로 이제 에코프로는 주로 삼성 창구에서 나오고 에코프로비엠은 신한 그리고 포스코퓨처엠은 미래에셋, 포스코홀딩스는 NH 그리고 코스모 흰소재도 신한 투자에서 주로 이제 빠질 때는 그 창구에서 특정하게 매도 물량이 집중적으로 나오는 특징이 있고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거는 어제 코스모 흰소재는 적자가 안 났는데 이제 코스모 흰소재 같은 경우는 셀 업체로부터 리튬을 받아서 양질을 생산하기 때문에 재고 평가 손실이 없습니다. 대체로 네. 그게 없다 보니까 영업이익이 한 79억 정도 나왔는데 영업이익률이 8.87%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양찌기업들이 리튬 가격 급락에 의해서 재고 평가 손실이 없다고 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적어도 8, 9% 정도의 정상적 영업이익률이 나올 수 있다는 걸 코스모 흰소재가 증명했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렇게 된다면은 리튬 가격이 여기서 더 이상 하락이 나오지 않고 바닥을 찍고 네. 상승으로 간다고 하면은 뭐 양극재 기업들이라든가 리튬 기업들은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다시 주가 상승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저는 그래서 지금 뭐 고객분들한테는 이제 양극재 기업들이라든가 리튬 기업주들은 그냥 좀 버티게 하고 있고요. 이제 증권사 리포트에 이제 그 가격 전망이 전액 쪽은 1분기 때 먼저 반등이 나오고 네. 양극재는 2분기 때 반등 나온 걸 보고 있어서 전액 쪽 위주로 지금은 이제 신규 매수 쪽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속도면 준비한 분량 절반도 못 하겠거든요. 말씀들을 좀 짧게 좀 부탁드리고요. 지금 삼성 SDI의 경우를 보면요. 지금 앞서서 우리 최 대표님이 한국의 경우에는 예측치와 실제가 좀 많이 달라서 예, 그것 때문에 예. 충격이 있다는 말씀 주셨는데 삼성 SDI가 오늘 목표가 하향 리포트가 나왔어요. 현대차 예, 예. 증권에서. 예예예. 목표 주가 100만 원을 60만 원으로 예예. 40%를 낮췄단 말이죠. 역시 뭐 실적 부진을 이유로 들긴 합니다만 한 번에 이렇게 낮추는 건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건? 뭐 그럴 수 있죠 뭐. 그럴 수 있습니까? 아니 뭐 고유의 업무 영역이기 때문에 뭐 네. 그거를 가지고 뭐 나쁘다 좋다를 뭐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뭐 사실 월권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뭐 불만 사항은 없고요. 네. 다만 이제 계속 이제 사실 이차전지 섹터를 이제 관장하는 애널리스트에 대한 전반적인 이제 목표가 수정이라든지 이런 보시게 되면 한 번에 찔끔찔끔 안 내려요. 굉장히 좀 크게 내리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간에는 뭐 여러 가지 뭐 이야기들도 좀 있기는 하겠지만 뭐 그런 것들 다 배제하고 그냥 저만의 생각들을 말씀 좀 드리게 되면 네. 일단은 뭐 실적 추정치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그 실적이라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뭐 여러 가지 투입되는 원재료라든지 이런 부분들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수요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요가 지금 어찌됐든 작년도 11월 달하고 12월 달에 자동차 섹터하고 이차전지 섹터가 올라갔던 부분들이 물론 정책적인 부분들도 좀 있었긴 했었지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반영이 되면서 전기차에 대한 구매 욕구라든지 수요 욕구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부대 비용 자체가 좀 감소가 되다 보니까 뭔가 이제 교체 수요에 대한 그리고 신차 구매에 대한 이제 가능성들도 상당히 많이 열리면서 분위기가 상당히 좀 좋아졌었거든요. 근데 뭐 어찌됐든 금리 인하에 대한 분위기들 거의 지금 사그러들고 있는 상황들이고 과연 3월 달이냐 6월 달이냐 아니면 하반기까지 넘어갈 것이냐 뭐 이런 논의가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네. 다시 또 안개 속으로 좀 들어가고 있는 상황들이고 그리고 주변 여건들도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은 뭐 계절적인 요소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물론 이거는 뭐 애널리스트 분들께서
뭐 반영되니까 그런 이제 산정치를 그러니까 측정치를 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뭐 영향을 줬는지 안 줬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번 겨울에 테슬라 며칠 전만 하더라도 관련된 뉴스도 되게 많이 나왔죠. 겨울에 이제 멈춰서는 모습들. 예. 그러니까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번 겨울 자체가 이번 전기차의 테스트 기간이었다. 그러니까 이번 겨울을 좀 무난하게 좀 넘어가고 뭔가 이제 내연기관 차들과의 성능 부분들에 있어서 그렇게 크게 뭔가 갭이 발생되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요를 일으킬 수 있는 뭔가 심리적인 부분들을 건들 수 있었던 상황들이었는데 물론 뭐 자연의 이 섭리를 이길 수는 없어요. 뭐 이상 기후가 갑자기 닥친 거니까. 네. 근데 막상 이상 한파가 도달을 했었을 때 전반적으로 전기차가 지금 다 멈춰서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은 뭐 실적이 안 좋아서 뭐 금리 인하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뭔가 이제 수요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거기에다가 또 이제 자연재해까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제 3중고, 4중고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로 좀 해석을 해보시는 게 지금 현 시점에서 2000년지를 바라보는 시각이 좀 맞지 않겠느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SDI 보고서는 사실은 태만입니다. 태만이요. 네, 이 왜냐하면 목표가를 10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40% 하향 조정했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이 대부분 증권사들은 커버리지 종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업에 대해서는 이제 계속 커버를 한다, 유니버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면 보통 어느 정도 할 때 그 기업에 대한 보고서를 업데이트를 하냐면 실적이 나올 때입니다. 그러면 지금 SDI가 현대차 증권에서는 기존 목표가 10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떨어진 이후에 조금 늦은 이제 이야기라는 거죠. 근데 우리 일반 투자가분들은 갑자기 100만 원짜리를 60만 원을 한다 그래. 물론 주가는 지금 60만 원도 하지 않습니다만은 오히려 지금 나온 걸로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투자 의견의 금액 자체가 한편으로는 인터벌이 타이밍이 안 맞았던 거고. 네. 근데 저도 보고서를 딱 봤는데 이거는 이런 표현을 쓰시면 안 돼요. 뭐 제가 애널리스트 영역까지 뭐 아니겠습니다만은 실컷 나쁜 이야기 해놓고는 주가는 저평가 감해도 국면. 우리가 고민하는 부분이거든요. 아니 왜 이게 주가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주가는 감해도 저평가 국면. 투자 의견은 하향. 사란 이야기야, 팔란 이야기야. 우리 앵커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애매하네요. 저평가면 사야 될 것 같은데. 그럼 저평가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좀 네. 내부적으로 들어갔는데 두 가지가 잘못됐다 안 됐다보다 많은 투자분들이 보고서를 볼 때 참조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지분법 평가 이익을 빼고 분석을 하겠죠. 왜냐하면 삼성 디스플레이 부분이 있으니까. 그럼 SDI라는 기업이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 원통형이 있습니다. 전동 공구요, 드릴 같은 거 들어가고 우리 보면 카카오 자전거 SDI 거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이제 약간 돈은 안 되지만 앞으로 키우려고 하는 게 ESS 사업이 있고, 근데 SDI에서 우리가 2차 전지할 때 멀티플을 줄 수 있는 게 바로 전기차 쪽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BMW나 리비안 쪽으로는 잘 나간다고 대놓고 적어놨어요. 근데 여기서 비교해버리는 게 갑자기 중국의 CATL과 고생과 함께 3년 EPS 포워드를 비교 분석을 해서 만약에 밸류에이션을 뽑아버리면 안 맞죠. 왜냐하면 BMW나 리비안 쪽으로 들어가는 거는 양극재란 말이에요.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어떤 말이냐, 맞고 안 맞자의 문제보다 만약에 이런 보고서가 나오고 주가가, 근데 중요한 것은 일반 투자가나 기관들은 이 매도 리포트에 반응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돌고 돌아서 말씀드리면 SDI는 지금 쌉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그러니까 피어 오류가의 비교 자체를 실제적으로 물론 이제 뭐 제가 그 같은 자리에 앉아 있어도 똑같은 분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 밸류라는 게 분석가의 자의성이 존재합니다. 그러려고 그러면 비교 대상이 있어야 되는 걸 그걸 우리는 네. 동일 그룹의 피어 그룹이라 그러잖아요. 네. 근데 국내 2차 전지 배터리 소재는 중국의 CATL과 비교하게 되면은 오히려 국내 증시는 무조건 높게밖에 나올 수 없습니다. 그거는 한번 주지하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같은 맥락이 뭐냐면 이제 중국의 이제 포드 12개월 포드 PR 지수가 지금 9배가 안 돼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한 11배 정도 되면은 그러니까 지수 밸류 자체가 중국보다 우리 국내 지수가 훨씬 높은데 자꾸만 이제 중국 기업을 비교구로 둬서 중국 기업의 주가 떨어졌기 때문에 우리 같은 피어 그룹에 있는 기업들의 밸류에이션 낮춰야 된다. 이런 논리들이 지금 리포트가 나오는 것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문제라고 보고 있는 거고. 네. 그리고 아까 좀 최 대표님 말씀하신 것에서 좀 보충을 하자면은 어제 이제 그 노르웨이에서 쪽에서 나온 뉴스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겨울철에 고장이 더 많이 나는 게 사실 전기차보다 내연기관차가 더 많다는 그런 좀 통계가 좀 나온 게 있고 실제적으로 겨울철 고장 멈춰서는 건 내연기관차 비중이 훨씬 높다. 그러니까 노르웨이 같은 경우가 전기차 신차 점유율이 90%가 넘는데 그 겨울철 고장은 훨씬 더 많고요.
그 내연기관도 많고 또 영하 30도에서는 웬만한 전기기기 다 안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 미국에서 문제가 됐던 것들은 이제 한 2년 정도 이상 됐던 그 테슬라 모델 중에서 LFP 배터리를 장착한 모델이 이제 충전조차가 안 됐던 그런 좀 문제인 거였고 뭐 그렇게 이제 국한돼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적으로 이제 그 전기차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영하 30도에서는 내연기관 웬만한 다 같이 도 안 되는 그런 이슈다라고 보시면 그 되겠습니다. 정도 기온이 낮으면 그냥 차가 안 굴러간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지금 그 삼성 SDI 싸다 이렇게 하 대표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SK 이노베이션도 지금 52주 신저가를 찍었고 포스코 퓨처엠 아까 전에 공시가 나온 걸 보니까는 적자가 4분기 또 적자인 것 같습니다. 네. 영업 적자. 2차 전지주 악재가 좀 계속되고 있는데 그래도 뭐 미래는 유망하다는 건 우리가 다 알고 있으니까 저점을 그렇다면 어떻게 좀 잡고 만약에 투자를 한다 그러면 어떻게 저점을 잡고 들어갈 수 있습니까? 저점이요. 지금 이제 투자를 매수를 고민한다는 게 뭐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일단은 뭐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 좀 드리긴 했지만 지난 시간에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벤치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전기차 섹터라든지 아니면 글로벌 OEM 쪽에서 전략 자체가 바뀌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요를 많이 일으킬 수 있는 환경 자체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 부분들이 좀 나와야 되고요. 단순하게 지금 뭐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고 뭐 리튬 가격이 올라가고 이런 수준으로는 주가에 대한 반등은 만들 수는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이거를 구조적으로 다시 상승으로 이끌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은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글로벌 OEM 이 자동차 메이커들이 라인업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시장에서 최종적으로 소비자가 사야 되는 거잖아요. 네. 운전자들이 전기차를 많이 사야 되는 건데 그렇다고 되면 전기차가 가질 수 있는 뭔가 장점이라든지 아니면 보편성이라든지 아니면 가격적인 메리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보여줘야지만 시장에서는 좀 반응하지 않겠느냐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뭐 지금 수준에서는 뭐 저도 지난 시간에는 전기차에 대해서 뭐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수요에 대한 부분들이 이런 이제 심지어 대중성 있는 하이브랜드 차량에서도 저렴한 이제 대중성 있는 차량들을 만들어낸다라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저는 너무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본격적으로 수요를 일으킬 수 있을 만한 매크로 상황들이 환경들이 좀 만들어져야지만 들어갈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좀 들고요. 다만 이제 트레이딩 관점에서 좀 보실 수 있는 부분들은 일단은 1월달 FMC 이후 쪽으로 좀 보고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1월달 말까지를 제가 1월달 말까지 2차전지 쪽을 그렇게 썩 좋게 안 보는 이유가 네. 일단은 앞서서도 저희가 이제 시황 얘기를 해드릴 때 반도체가 어찌됐든지 간에 지금 키왕짱입니다. 내용들을 보시게 되면 우리나라가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되면서 지수가 밀리기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 이후에 TSMC 실적 발표가 되면서 미증시도 끌어올렸고 우리나라 증시도 같이 끌어올렸어요. 그리고 한미반도체 있고 이제 이번 주 1월 25일이면 하이닉스 실적이 발표가 되는데 아마 하이닉스 실적 발표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나라 증시가 뭐 하락을 하든 상승을 하든 아마 보여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왜 IT 종목군들이 그나마 좀 나은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얘기를 해드리냐면 이 뒤로 IT 기업들, 그러니까 매그니피션트 7 기업들이 실적이 계속 이어져 있습니다. AMD,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네. 실적 다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들까지는 수급적인 논리로만 놓고 봤었을 때 이쪽에 붙지 이쪽엔 안 붙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되는 쪽에 붙는 거지 안 되는 쪽에는 아직 뭐 유입될 수 있는 그런 환경 자체가 안 된 상황들이기 때문에 네. 아마 그런 부분을 좀 체크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1월 FMC 때 이제 어떠한 얘기를 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분위기 봐서는 굉장히 좀 매파적인 이야기까지도 지금 우리가 감안을 해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좀 매파적인 이야기들 자체가 좀 시장에 딱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뭐 2차전지뿐만 아니고 성전주 전반적으로 휘청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 정도만 좀 보시면 되지 않겠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2월 초 정도가 어떤 이제 그 주도주 섹터의 이제 분수령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거는 네. 일단 그 이제 FMC는 이제 2월 1일까지 있죠. 29일부터 그리고 이제 금리 발표가 이제 2월 2일 날 있을 예정인데 네. 여기서 이제 뭐 QT를 어느 정도 속도조절을 할 것인지는 그게 좀 중요한 문제가 있고 또 하나가 이제 이벤트가 있는 게 그러니까 2월 7일에 에코프로그룹 주 실적 발표가 일단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떤 그 향후 가이던스라든가 실적이 어떻게 발표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이제 2차전지 전반적으로 영향을 줄 것이고요. 또 바로 전날 2월 6일에 그 12월 OECD 경기 선행 뉴스가 발표가 됩니다. 네. 12월 달 거를 2월 6일 날 발표를 하게 돼요. 네. 그러니까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OECD 경기 선행 뉴스의 그 평균 상승률이 한 14개월인데 이번 14개월째입니다. 13개월 상승 연속 나왔고 만약에 OECD 경기 선행 뉴스가 11월 달에
100.4였는데 그 이상 상승이 나오게 되면은 14개월 연속 상승 나오고 이렇게 되면 반도체 쪽에 랠리가 추가로 진행이 될 것이고요. 만약에 하락이 나왔다 하게 되면은 이게 6개월 후에는 반도체 업황이 다소 이제 안 좋다라는 그게 의미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반도체 쪽에서 이제 밸류에이션 하향 요인에 대한 조정이 나올 수 있는 문제고 그게 또 다음날 이제 에코프로 그룹주의 실적 발표에 연계되면서 네. 주도주 싸움의 어떤 변곡점이 될 타이밍이 한 2월 6일부터 7일간에 있다라고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2차 전지 얘기는 이 정도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중국의 이슈가 참 많았는데 말이죠. 홍콩 항생지수 오늘 뭐 3%대 급등하면서 끝났습니다. 중국 정부가 371조 원에 달하는 홍콩 증시 안정자금을 투입했다. 이 이슈 때문인데 갑자기 이렇게까지 하는 배경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주시장은 표입니다. 사회주의 국가도 똑같은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경제 성장률도 있을 거고 중국의 정시도 그 나라의 어떤 펀더멘털을 대변하기 때문에 아마 급하게 370조 원이라는 이야기가 나온 것 같은데 투입했다는 아니고요. 투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식으로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확인이 안 중국 되죠. 연기금의 주식 비중 확대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실제적으로 시장이 더 돈을 주는 건 아니니까. 네. 그만큼 이제 중국 정부에서는 아무래도 워낙 지금 뜨거운 게 홍콩 ELS 사태잖아요. 근데 이거는 단순하게 놓고 보면 지금 아까 제가 그런 생각도 해봤거든요. 왜 중국은 계속 이렇게 약하냐 그러면 ELS 같은 경우가 원래 보통 발생 상품 중에서 이게 안 좋은 게 안 좋은 걸 부르는 겁니다. 해지가 안 되면서 오히려 해지가 가속화되는 거거든요. 물에 기름 붓는 계획이 되기 때문에 아마 홍콩 증시의 약세 이거 자체는 상당히 큰 의미가 있고 또 한편을 놓고 보면 중국이 우리가 크게 봤을 때 중국 상해 증시보다 제3국에서 봐서 바라볼 때 중국도 나름 이제 IT라든지 중국 첨단 제조 2025라는 큰 틀에서 놓고 보게 되면 중국의 주요 기술주나 성장주들은 대부분 홍콩에 상장돼 있어요. 근데 그런 지수가 뭐 CSI 아까 300 지수라든지 또 중국의 주요 테크주들이 계속 저점을 내려간다는 것은 하나의 중국의 어떤 얼굴 민낯을 보여주는 흐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게 되면 일단은 먼저 한번 내질렀지 않나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자체를 가지고 홍콩 증시가 단순하게 오늘 조금 반등을 하긴 했는데 뭐 바닥을 형성했다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시간 내실 때 중국 증시와 홍콩 증시의 연봉을 한번 바라보면 네. 최근 3년대 계속 내려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건 단순하게 우리로 표현하게 되면 정환펀드 하나 한다고 해서 올라가는 건 아니고 중국이 그동안 3년, 5년 동안 가져왔던 구조적인 어떻게 보면 중국이 강압을 많이 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부동산 포함해서 테크주까지. 그래서 어느 시간이 걸릴 것 같고 아까 이게 조금 제가 이야기 안 하려고 그러다가 말을 꺼낸기면 하면 아까 우리 이창훈 부장님한테 언제 리튬 가격은 바닥을 찍을 것 같습니다라고 물어봤죠. 네. 실제적으로 이건 의도적으로 중국은 중국한테 달려 있습니다. 한편으로 놓고 보면 중국이 규모의 경쟁을 노리기 위해서 어차피 전 세계에서 유통될 수 있는 리튬 유통 제일 많이 갖고 있다 그러면 계속적으로 공공 가입 모드로 가기 때문에 중국 경제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CATL이나 비아드나 대부분의 기업들은 배터리 원가를 다운을 시키고 그런 상태에서 공급 과잉 측면으로 가기 때문에 이게 모든 경제 메커니즘이 한편으로 놓고 보게 되면 저는 중국에 달렸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뭐 지수를 보는 것도 상해 리튬 가격 이런 것도 보면 중요하긴 하겠는데 홍콩 증시의 하락 변동성 안정이 가장 좀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2차 전지로 잠시 또 넘어갔는데 다시 또 가지고 오겠습니다. 중국에는 이거 말고도 또 좀 변화들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 게임 산업 규제 없던 일로 하겠다 요 얘기가 있었는데 그러면서 게임주들이 굉장히 강세를 보이더라고요. 오후장 들어서 굉장히 네. 잘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은 의미 있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일단은 어찌됐든 게임 쪽 움직임들이 어려운 국면이기는 했었어요. 네. 근데 거기에다가 갑작스럽게 중국 쪽에서 이제 제재를 가한다. 그러니까 과금 제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재를 가한다라는 내용들이 나오면서 그렇게 힘을 못 썼던 상황들이었고요. NC소프트 주가 보면은 정말 기가 찰 오르십니다. 근데 그나마 이제 오늘 올라오는 모습도 좀 보여주긴 했었는데 네. 일단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그동안에 주가를 뺐었던 요소들 자체가 하나가 지금 제거가 된 상황들이기 때문에 리바운딩에 대한 가능성들은 좀 오늘 이어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당분간 아마 이 이슈들이 반영이 된다라고 되면 주가는 올라갈 거예요. 하지만 구조적인 성장 흐름들이 좀 나와줘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현재 지금 게임 산업에 대한 트렌드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지금 문제가 되는 것들이 뭐냐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MMORPG 라든지 이런 쪽에 포커스가 굉장히 많이 맞춰져 있고 가챠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네.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중국 쪽도 굉장히 좀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아마 중국 쪽에서 우리가 파노 발굴 받아 못 받아 이거에 대한 문제라기보다는 저는 일단은 게임 산업이 정상적인 추세, 그러니까 기존에 보여줬던 정말 과거의 영광을
옛 영광을 좀 되찾아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의 트렌드에서 많이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뭐 물론 이제 중간중간에 신작 관련해 가지고 기대감들이 반영이 되면서 올라가는 종목은 있겠지만 전체 섹터가 강해지기에는 다소 조금 힘든 이슈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뭐 저는 개인적으로 2024년도에 저는 그런 쪽으로 좀 게임 산업이 좀 바뀌면 좀 투자를 해볼 만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유저가 돈을 쓰는 게임을 만들었어요. 근데 게임 시간은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 오히려 유저가 게임에 참여를 하면서 뭔가 이제 경제적인 부라든지 이득들을 좀 창출해낼 수 있는 게임들이 좀 있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그러한 쪽으로는 충분히 갈 거예요. 그래서 이제 P2E라든지 이런 것들이 한참 저희가 이제 뜨겁게 증시를 좀 달구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아마 2024년도에는 이러한 게임 붐이 다시 한번 일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그쪽 포지션을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조금 좀 도움이 되시지 않겠느냐. 약간 이런 말씀. P2E와 연결된 게임주 쪽으로 예. 좀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알겠습니다. 지금 게임 산업은 규제를 푸는 쪽으로 가는 반면에 히토리 관련 규제는 오히려 좀 강화하는 느낌으로 보여지거든요. 지금 작년 말에 히토리 광물 자체에 대한 일단 그 축출, 요 기술을 수출을 금지를 한 데 이어서 오늘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영구 자석 같은 최종 제품으로 만드는 부분, 요 기술도 수출을 금지하겠다고 지금 밝혔습니다. 중국 히토리 기술이 다른 나라들보다 한 10년, 20년 앞서 있다 그러던데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세요? 그 히토류가 많이 나죠. 나는 게 좀 있고 네. 그리고 이제 히토류 관련돼서 연구자석에 대한 그 기술 수출 금지가 이미 있었던 일입니다. 이게 처음 나온 게 아니고요. 이미 작년에 관련돼서 그 2년 전부터 나왔던 얘기가 다시 계속 반복돼서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그 미국이 이제 반도체 제재에 맞서서 이제 어떤 대응법으로 나온 이슈라서 아마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중국에 가지고 있는 기술들에 대한 수출 규제는 앞으로 계속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국내 증시에서는 뭐 페라이트 관련 종목들이 움직이는데 네. 그 차폐 자석 같은 경우에는 뭐 전자기기라든가 뭐 전장이라든가 이게 다 들어갈 수가 있는 건데 이 페라이트 같은 경우는 워낙 무게가 무겁기 때문에 그만큼 자력도 세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차폐 자석만큼의 자기력을 이제 그 유지하려면은 엄청난 양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이게 쓸 수가 없습니다. 그냥 정말로 이제 말 그대로 그냥 테마성 그 종목 테마로 움직이기 때문에 네. 관련 종목에 대한 매매라든가 투자는 상당히 조심하셨으면 좋겠고 가급적 안 하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테마성 재료에는 좀 가급적 관여를 좀 덜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린다는 말씀이었고요. 연구자석이라는 게 이제 전기차 모터, 구동 모터에 들어가는 뭐 부품이라고 지금 말씀을 주시잖아요. 뭐 풍력 발전기, 로봇, 중요한 첨단 산업에 다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게 중국에서 이렇게 수출 기술 통제 뭐 이런 게 들어온다면은 이런 산업의 어떤 성장이나 이런 데 좀 제약이 될 수 있습니까? 그렇진 않다고는 단언은 못하겠지만 사실 페라이트 산업이라는 거는 생각보다 어려운 건 아닙니다. 네. 이미 비상장사 되게 많이 갖고 있는 거고요. 그래 기술의 산업적으로 면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보면 그 예전에 모터 어릴 때 한번 모터 분해해 보셨죠? 해봤죠. 한번 해보십시오. 분해해 보면 이제 자석 홀 옆에 돌아가는 그거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이 부분 같은 히토류 같은 이슈는 국내 주식과 연결만한 그 관련 기업도 생각보다 많이는 없어요. 사마 글자 들어가는 그룹들이 그런 비즈니스를 좀 하고 있고 응용 자석으로 가게 되면 네오디움 자석이라 해서 노바텍이라는 기업으로 연결은 되긴 되는데 네. 이 관련 기업들의 뭐 군주권이 막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뭐 사실 이 부분은 그렇게 깊게 다룰 이슈는 아닌 것 같습니다. 엔터 쪽에도 오늘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 YG 양현석 프로듀서가 자사주 200억을 매수를 했다. 주가는 아주 살짝 가는 것 같더라고요, 시 대표님. 예, 그렇습니다. 기사를 좀 보시게 되면은 네. 주주 재고 가치, 주주의 재고 가치를 하겠다라는 거고 뭔가 이제 본격적으로 확고한 의지, 회사 성장에 대한 확고한 의지인데 뒤에는 시장에서 별로 와닿지 않습니다. 그냥 이제 그동안에 좀 많이 빠졌고요. 어떠한 액션을 좀 취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의 일환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본격적으로 이제 엔터주들이 좀 올라가줘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2024년도에 엔터주들이 시장의 주도주가 될 거라고는 생각지는 않아요. 네. 그러니까 2023년도에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어. 그러니까 2024년도에 주가가 더 점핑을 해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2023년도의 성과보다는 좀 더 나은 모습들을 좀 보여줘야 되는 게 사실은 주식 주가에 대한 생리인데 그런 부분들 자체가 좀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 정점 찍고 내려오고 있잖아요. 제이베이도 그렇고요, 하이브도 그렇고 YG도 마찬가지고요, 물론 SM도 마찬가지고요. 뭐 물론 이제 개별적으로 기업들에 영향을 미치는 이슈들도 좀 있기는 했었지만 구조적인 성장 자체가 지금 다소 좀 힘들어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주가에 대한 반등 흐름들은 좀 기술적 반등에 좀 그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나마 우리 빅4에서 뭔가 이제 라인업 자체가 잘 구성되어 있는 쪽은 아무래도 이제 하이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쪽 하이브 제외시키고 나서 나머지 것들은 사실은 굉장히 좀 부침이 굉장히 좀 크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뭐 물론 이제 YG 같은 경우는 나올 만한 노이즈는 다 나온 것 같아요.
일단은 블랙핑크 노이즈 굉장히 컸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계약을 한다라고 했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다 개별 계약을 한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 기존에 보여줬던 임팩트 있는 그룹 활동 자체는 그렇게 크게 발생될 것 같지는 않고요. 네. 그렇다고 되면 제 2기라고 할 수 있는 베이비몬스터, 베몬이죠. 베몬에 대한 성장성들이 뭐 이게 지금 첫 번째 신곡 나오고 나서 별 이슈가 안 되더라고요. 네. 2월 달에 또 신곡 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물론 이제 뭐 첫 번째 곡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히트를 치는 것도 아니고 두 번째 곡에서 뭐 히트를 치는 것도 아닙니다. 언제 히트 칠지는 몰라요, 그룹들이. 뭐 그런 이제 불확실성이 좀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해서 보자라고 하게 되면은 일단 엔터주들은 저는 2순위 섹터로 좀 꼽고 있는 라고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확실히 요즘에 엔터주가 좀 하락세를 맞이하고 있는 네. 것 같은데 네. 보면 뭐 최근에 걸그룹들 앨범 판매량이 뭐 절반으로 줄었다 이런 얘기도 있고 K-팝이 뭔가 좀 성장이 이제 막힌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이제 그 공정위가 이제 엔터사들 한번 돌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통 이제 초동 물량을 이제 많이 이제 발주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팬사인이라든가 이런 것들 통해서 그걸 소화하는 그런 과정들을 겪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그 공정위 영역이 있다 보니까 초동 물량 자체를 좀 보수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뭐 벌어진 것 같고요. 네. 또 SM이라든가 뭐 YG 엔터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중국의 이제 그 공급 물량도 감소하면서 주가 많이 빠졌는데 저 SM 같은 경우는 그 12개월 선행 PR이 15배가 거의 바닥이라고 이제 증권사에서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역사적으로 바닥권에 있다라는 리포트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 SM 같은 경우에 이번에 이제 신임 그 보이그룹 이제 초동 물량 그러니까 1집 때 100만 장 이상 판매했던 이 라이즈라는 그룹에 대한 성장을 한번 눈여겨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이번에 신곡 그 러브 119 같은 경우가 노래가 그 2005년도 그 이지의 그 응급실을 샘플링한 노래입니다. 네. 그 앞부분에서 나오는데 그게 이제 쾌골춘향 OST 때 삽입된 노래인데 그러니까 우리 같은 지금 뭐 40, 50대 뭐 그런 그 분들도 노래 들으면은 바로 이게 그 느낌이 딱 옵니다. 그래서 그 제가 이제 그 동방신 이후에 최고의 그 BTS를 이을 그런 보이그룹이라고 그렇게 보는 게 바로 라이즈고요. 이런 멤버들의 구성이라 봤을 때는 굉장히 대성할 거로 좀 개인적으로 보고 있어서 그 에스파 같은 경우가 이제 중국 공급 물량 그 공급의 팬덤이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중국 공급 물량이 회복이 되고 미국 진출 성공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제 라이즈의 성장성을 봤을 때는 SM 지금 충분히 좀 바닥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부장님 늘 NC에 얘기하시다가 갑자기 러브 119 얘기하니까 정말 네. 어색합니다. 어색합니다. 갑자기 엔터 얘기를 하시니까 되게 어색하긴 한데 항상 공부는 뭐 다양하게 하시니까요. 미국장 얘기도 잠깐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 대표님. 네. 지금 뭐 미국장 거의 몇몇 종목들이 성장을 이끌어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특히 엔비디아 지금 $600 거의 다다른 것 같은데요. 네. 끝이 없죠. 뭐. 네. 신고가는 원래 끝이 없는 거고 관성의 법칙이 있기 때문에. 근데 최근에는 또 엔비디아가 잘 못해도 옆에 있는 이제 AMD라든지 또 이번 주에 실적을 발표 예정인 인텔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HBM이나 AI 반도체에 대해서 계속 좋은 메시지도 나오고 있고 어제 인텔 같은 경우도 루나 레이크라고 이야기를 해서 4세대 반도체 메모리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존의 메모리 반도체와 시스템 반도체를 합치는 걸 내놓겠다. 그런 이슈가 나오다 보니까 이게 그 상승 효과를 좀 이끈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엔비디아라든지 지금은 단순히 엔비디아만 안 보시고 네. 그냥 엔비디아, AMD, 인텔 이렇게 세 종목을 같이 보셔도 미국 증시도 상당히 AI 쪽에 쏠려 있다. 그렇게 보시고 이 기업 3개 정도의 기업이 어느 정도 우리가 말하는 야 이거 이제 다 왔다고 생각하는 건 이제 물론 주가가 표시해 주겠죠. 그때까지는 미국 증시도 그만큼이나 쏠림 현상은 계속된다. 그리 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미국 증시 지금 실적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좀 안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빅테크 이런 것들이 안 좋게 나올 경우에 주가가 전반적으로 이렇게 흐름이 이제 하향 곡선을 타는 게 아니야 이제 이런 우려들을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미국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미국 증시들 보면은 그러니까 실적 발표를 하면은 그게 네. 좋으면 좋은 대로 반영되고 안 좋으면 안 좋은 대로 바로바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냥 그 보이는 대로 그냥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실적 당장의 발표보다 향후 가이던스를 더 중요시 보기 때문에 이제 네. 가이던스 체크 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TSMC가 우리 돈 42조 원을 들여서 최첨단 파운드리 공장을 추가로 짓는다라고 하죠. 미국도 일본도 아닌 대만 현지에 짓는다고 합니다. 가장 진보된 파운드리를 원한다면 반드시 대만에 와야 한다. 지정학적 리스크에 굴하지 않고 기술 우위를 국가의 경쟁력으로 삼는 이런 모습 우리에게 좀 시사하는 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